을사오적. 조선 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무력 행사를 통해 청나라 세력을 꺾고 다음의 경쟁 세력인 러시아를 러일전쟁으로 격파한 다음 미국, 영국 등 열강들과 침략 상호 묵인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의 실질적 침략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주조선 일본 군사령관인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의를 받으며 임금의 앞에서 중신들이 모여 국가대사를 의논하던 어전회의에 참석한 강요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토의 강압에 못 이겨 일부 대신들이 찬성을 하였다. 참정 대신 한규설은 반대하고 임금께 고하러 가다가 졸도까지 하였다. 당시 총 9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의 대신은 약간의 내용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찬성하고 서명하였다. 그들은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으로서 조국을 외적에게 팔아먹은 매국노라 하여 역사상 을사오적신이라 칭한다. 을사조약은 외교권 포기, 통감부 설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 감독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되어 주권국가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훼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는 조약이었다. 친일파가 되기 전 이완용의 생애. 이완용의 생애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운 후 미국의 외교관리가 되었다가 아간파천, 러일전쟁 등을 계기로 칠러시아파 친일파로 변신해가는 과정과 친일파로 변신한 후 내각 총리 대신이 되어 매국의 원흉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 제국주의의 귀족이 되어 반민족 행위를 계속하면서 잔명을 보존하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우봉이씨 가문의 가난한 선비호석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경덕이고 후는 일당이다. 아버지에게서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배웠고 10살 때 호준에게 양자로 들어갔는데 호준은 처갓 집안인 민씨의 힘을 입어 벼슬길에 나와서 전라감사가 되었다. 호준에게는 윤용이라는 서자가 있었으며 윤용은 흥선대원군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아 흥선대원군의 외동딸과 짝을 지어 사위가 되었다. 이완용 역시 재주가 뛰어나 호준에 의해 유교적인 전통교육을 받았다. 젊었을 때는 민씨 세력의 일부로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주자학적인 사상체계를 지키는 인물이었다. 이완용을 수급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민씨 세력이었다는 말이고 척사파는 이념적으로 배타적인 분위기를 지녔다는 것을 말한다. 1886년 조정에서 유경공원을 세워 귀족자재를 뽑아 가르쳤는데 여기에 자진해서 들어갔다고 한다. 유경공원에서 배운 영어를 바탕으로 1887년 왕은 미국 정권 대신 박정양 밑에 참관으로 이완용을 임명했는데 그는 1년이 채 되지 못되어 돌아왔다. 1888년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대리공사로 부임했다. 이완용은 그 당시 친척 노선을 걷고 있던 민씨 정권의 충실한 관리였으나 2년 후 돌아와 대미외교의 1인자가 되었고 또 친미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을사오적은 5명인데 왜 이완용이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것일까? 그 이유는 1910년 8월 총리 대신으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어전회의를 소집하여 합병안을 가결시키는 동시에 스스로 한일양국병합정권위원이 되어 데라우치의 관사로 찾아가 합병조약을 체결한다. 한마디로 한일 합방의 주역이었다. 이완용 필습당하다. 이재명 의사는 1909년 12월 22일 서울 종현천 주교회당에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의 사망의 추도식에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참석한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군밤 장수로 변장하여 교회당 문 밖에서 밤을 굽고 있다가 오전 11시 30분경에 이완용이 식장에서 나와 인력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덤벼들어 칼로 허리와 어깨 등을 3번이나 찔러 쓰러뜨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게 왼쪽 널쩍다리를 찔려 중상을 입고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완용은 애국자. 이완용은 1896년 오랜 미국 망명을 마감하고 귀국한 서재필을 어떤 학설이나 주장, 가르침을 가장 바르게 이어받은 파, 정동파 모임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와 함께 독립협회를 결성, 자주독립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게 된다. 또 그는 친일파로 알려져 있지만 평생 일본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일본인들과 대화할 때에도 영어를 사용하는 등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완용은 고매한 학식과 인품으로 조선과 일본의 정치인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으며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이완용은 매국노? 이완용은 을사오적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다. 해외금 일사 사건 후 일본의 지시대로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양해할 것을 강요하고 독립협회에도 한때 관여하였으나 외부 대신으로 있으면서 각종 이권을 열강에게 넘겨준 책임을 물어 제명되었고 순종이 즉위한 뒤 정미칠조약의 체결에 관여하여 내정권을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정미칠적이 되었다.
또한 1919년 3.1운동 때는 독립투쟁을 비난하며 3차에 걸쳐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이완용의 후손들 그리고 땅.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인 윤영씨는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 545일대 712평을 돌려달라는 2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이부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민족정의의 관념에 어긋날 수 있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사유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88년부터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이완용의 땅 17건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번에 승소한 부가현동 땅은 지난 89년 이 씨의 동생이 아무 허락 없이 현소 유자인 조 모 씨에게 넘긴 것이다. 이완용 후손의 재산 되찾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93년. 당시 이 씨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일대 758평의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각 독립유공단체를 비롯해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국회의원들도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93년 12월 상정했다.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자 이 씨는 재판에서 재산을 찾을 경우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던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도노 씨도 같은 의사를 밝혀 파문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도 소급입법이라는 반대 속에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채 14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을 때 약속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48년 반민족행위 자처벌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친일파 재산몰수법이 이승만 정권의 반대로 3년 뒤인 51년 폐지된 후 남은 일제청산이라는 역사에 빚은 영영 갚을 길이 없게 된 셈이다. 마치며 이완용은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 초기에 활동한 정치인으로 그의 역사적 평가는 매우 분명치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독립운동가나 국가 창립의 아버지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매국노로 여깁니다. 이완용이 고종 황제에게 일본으로의 피신을 권유하고 이후 조선을 일본에 양도하는 1905년 이정서와 1910년 한일합방조약 체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를 매국노라고 부르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용 자신은 합방 후에도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합방 후 몇 년 동안 서욱 지역에서 반일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대한독립선언의 작성과 발표에 참여하여 3.1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완용의 역사적 평가는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완용의 역사적 위치와 평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공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